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내외는 지난 주일 오후에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화요일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시집간 딸아이가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추석날 저녁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함께 집안 어른들께 인사도 하고 고향의 명소들을 둘러보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딸 내외가 도착하기 전에 고향의 백사장 옆 잔디밭에서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름달이 뜬 바닷가에서 구워 먹는 고기는 정말 맛이 있었습니다. 조카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동해바다는 보름달 뜰 때가 제일 좋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해바다 그러면 우리는 낙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동해바다 그러면 일출 시간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동해바다에 저녁에 보름달이 떴을 때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추석날 낮에는 성묘하느라고 이산저산을 옮겨 다녔습니다. 저의 정조 할아버지와 정조 할머니의 묘, 할아버지 형제 세 분의 묘, 그리고 오촌 당숙들의 묘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제 부모님 묘가 없어진 것입니다. 제 아버님은 27년 전인 199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오촌 당숙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묘자리를 보시고 아버님께서 무척 부러워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께서 그 근처에 밭을 하나 사셨습니다. 그 밭은 아버님의 고향인 백석이 가까울 뿐 아니라 바다가 보이는 양지 바른 곳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곳에 밭을 샀다고 하니까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자 그 밭에 묻어드렸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인제교회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인제교회 교우들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왜 이 전망 좋은 곳에 집을 짓지 않고 묘를 쓰느냐고 물으시기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 살기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묘를 쓰는 명당이랍니다. 제대로 말을 했죠. 네, 이 생각은 지금도 저에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 살기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장소, 거기가 바로 묘를 쓸 수 있는 장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다가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아버님의 묘를 썼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참 좋은 장소였어요. 그리고 4년 후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역시 그곳에 묻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묘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에 묘의 잔디를 깎아주며 잘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0년쯤 지난 다음에 묘의 뒤쪽으로 7번 국도가 확장되어서 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마을 한복판으로 지나갔는데 이게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마을의 집들을 수용하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산 중턱 허리를 깎아서 도로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묘가 수용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웠지만 막내 동생이 무척 서운해하며 이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소위 집안의 어른들이 그런 경우에는 묘를 이장하는 게 아니고 없애는 게 맞다. 이게 또 집안 어른들이 또 이러니까 꼼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저희 형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형님이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자. 그래서 저희 동생들은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지 못해서 남은 유골을 분쇄해가지고 산에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묘가 없어졌습니다. 전에 부모님 묘가 있을 때는 맨 마지막이 저희 부모님 묘였는데 거기 와서 저희 집에서 준비한 생선이라든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가 없어져서 바로 옆에 있는 오촌 당숙의 묘 끝난 다음에 다시 공동묘지로 와서 나머지 어른들의 묘를 둘러보고 그런 다음에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직도 백석에 살고 있는 육촌 형제들과 칠촌 조카들 그리고 그 부인들과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궁금해서 백석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7번 국도가 백석 마을을 통과했는데 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이제는 마을을 우회해 버렸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에 백석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백석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육촌 형님이 백석은 이제 죽었다라고 하셨습니다. 7번 국도가 마을을 지날 때에는 사람들이 차를 운전해 가다가도 눈에 생선이나 어패류가 보이면은 차를 길 옆에 대고 그걸 뭐 흥정을 해서라도 사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도로가 마을을 우회하다 보니까 생선이나 어패류를 사기 위해서 그 마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을 상권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촌 형님은 그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의 양도 매년 줄고 있는데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이 줄어서 먹고 살기도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촌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제 고향인 후포도 겉으로는 이게 백년손님 프로그램의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객관만 잔뜩 올려놓고 다 가죠. 그래서 저희 고향에서는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후포에 좀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 등대가 있는 등지산에다가 보니까 벌써 등대를 4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등대 모형을 그 산 위에다 만들어서 공원처럼 꾸며놨어요. 그리고 공연장도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이 뭐 좀 볼거리를 예를 들어 1월 1일 날 일출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한테 무슨 음악회 같은 것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거기다 더 놀라운 거는 이번에 저도 처음 걸어가 봤습니다만은 스카이워크라 그래가지고 바다 위로 이렇게 나가서 유리 밑으로 바다를 보는, 높이가 한 25m라 그러는데요. 그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찔아찔한 높이던데 밑에 유리가 돼 있어서 뭐 저희 가족 중에도 조카 한 명은 난 거기 못 나간다, 안 나간다는 데 있고, 식구들이 나머지 갔다 오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 왔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변하고 활기차요. 그런데 백석과 똑같은 문제를 저희 고향도 안고 실험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제 고향도 한때는 18,000명의 주민이 살던 면 소재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반도 안 남았습니다. 9,000명도 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 고향에서 오징어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금징어라 부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징어는 오징어지 무슨 금징어냐 그랬더니 이게 그냥 금값이라는 거예요, 오징어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런 추석 즈음 되면은 온 동네 오징어가 줄에 널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해안 해안에서 말리는 오징어하고 울릉도에서 말리는 오징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울릉도에서 말리는 오징어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쭉 대 같은 걸로 가운데를 다 끼워서 말립니다. 그런데 동해안에 있는 포구에서 말리는 오징어는 전부 줄에 끼워서 이렇게 다 넣죠. 그 달라요. 저희 동네도 전부 줄에 끼워서 말리거든요. 이게 그냥 온 동네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가지고 집에다 차곡차곡 재 놓죠. 그래서 오징어가 분핀다 그러죠. 하얗게 색깔이 입혀지죠. 집집마다 그냥 마른 오징어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값이 좋을 때 내다 팔죠. 오징어가 많이 잡혀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많이 잡히니까 값도 무지 쌌어요. 오징어 한 마리 들고 엿장수에게 가면요, 엿 한 가락밖에 안 줬어요. 두 가락도 아니고 딱
한 가락 주면 그만해. 그 정도로 쌌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징어가 많이 잡히지 않으니까 값도 비싸지고 이름도 금징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징어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화요일날 서울로 올라올 때 문어 한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먹을 게 아니고 주문을 받아서 배달해 드렸는데 무게가 4kg쯤 되는 문어였습니다. 값을 물어보았더니 이 문어가 온전하지 않고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11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듣기는 너무 비쌌어요. 아니 이게 온전하다 그래도 11만 원이면 비싼데 온전치도 못한 걸 어떻게 11만 원이나 받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희 형수님이 그게 원가라 그래요. 제 머릿속에는 문어 그러면 1kg에 만 원, 아주 비싸도 2만 원 그 정도인데 요즘은 이 문어가 1kg에 5만 원 간대요. 안 놀라시네. 무지 비싼 거예요. 아무리 명절이 끼었다 하더라도 비싸도 너무 비싸요. 그런데 근본 원인이 많이 잡히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안 잡힌 데는 소용이 없죠. 무슨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 양이 줄어드니 가격이 비싸진다는 겁니다. 비싼 가격의 물고기를 잡은 사람들이야 기분이 좋겠지만 잡지 못한 대부분의 어부들은 헛수고를 할 뿐입니다. 그러니 많은 어부가 어촌을 떠나고 그 자리를 외국인 선원들이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촌뿐만 아닙니다. 농촌도 어촌 못지않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진주중앙교회 한성수 목사님은 오늘자 하늘양식 설교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구 감소, 출산력과 노동력 약화, 낮은 소득과 부실한 문화시설 등 농촌이 맞이한 위기는 곧 농촌교회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 학교들의 통폐합은 다음 세대가 자라나지 않는 농촌의 쇠락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농촌교회를 가도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고령화가 가장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농촌교회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농촌교회 문제를 지적했지만 우리는 바로 이 지적에서 농촌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어촌과 농촌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오늘이 바로 농촌 선교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교국에서 지정해 준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본 구절입니다. 성서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군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는 조은하 박사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이 구절의 후반부에 강조점을 두고 해석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전반부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구절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은하 박사의 지적대로 본문의 중요성은 후반부인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전반부의 구절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세상이라고 번역된 히라보는 코스모스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대상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지금 많은 문제와 씨름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농촌 선교 주일을 맞아 선교구에서 제천 동북교회를 담임하는 박선순 목사님의 설교문을 자료실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농촌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촌교회에서 배우며 자란 젊은 청년, 젊은 세대가 도시로 이주하여 살게 되면서 도시교회는 부흥하게 되었고, 반면에 농촌교회들은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논이나 밭으로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고요하여 정막만이 흐르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조상직부터 물려받은 농토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며 살아가는 중년 이상이신 노령의 어른들만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농촌의 삶에 뿌리를 두고 있는 도시의 성도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가끔 고향이나 고향교회를 방문해 보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농사활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논밭에서 활동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젊은 사람들이 하던 일까지도 지금은 당신의 몸도 잘 가두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진 노인들께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 기계로 영농하는 젊은 귀농인들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모든 노인의 논밭을 대신 다 갈아주고 가꾸어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업은 농업이나 업과 같은 1차 산업을 도외시하고 2차, 3차, 4차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경제 논리상 맞는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1차 산업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성장은 수출 주도 성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철강, 석유화, 반도체, 조선, 건설 등의 산업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격 경쟁, 기술 경쟁, 서비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여 많은 수출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농산물은 홀대를 당하고 외국 농산물이 들어옴으로써 상대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촌의 돈 사정은 점점 더 어렵고 경제 규모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젊은 세대들이 먹고 살며 자식들을 교육하기 위해 도시로 직장을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FTA로 인해 깊은 실험에 잠긴 농부들, 날이 갈수록 영농 빚이 늘어남으로 근심하는 농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도시 생활을 하면서 농산물은 더 값싸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대해 관심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시 소비자들이 값싸게 곡식, 채소, 생선, 고기 등을 먹을 때에는 한 번쯤 생산자들인 농민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유통구조는 아주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부와 어부들이 생산한 생산물이 도시민 소비자의 입에 들어가기까지는 여러 단계 유통업자들의 손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소비자가 싸게 물건을 구입했다면 생산자인 농민은 얼마나 헐값에 그 생산물을 넘겨야 했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출하를 위해 수개월 동안 아무런 소득 없이 100% 투자만 하고 겨우 수확한 생산물을 출하했는데 제값을 받지 못했을 때에 얼마나 낙심하며 눈물을 흘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생하는 농민의 소득 역시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월급만큼은 되는 사회 경제 구조를 갖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농촌에도 돈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농촌도 희망이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고요히 노쇠해 가는 농촌을 돌보는 일과 농촌에서 자기 손이 수고한 대가를 제대로 얻지 못한 채 고되고 지친 짐을 살아가는 농민들을 돌보며 선교하는
농촌 목회자들을 돕는 일에 힘써 참여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4장 4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아래나 무화과나무 아래는 시원합니다.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농민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농민도 자기의 손과 발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자기가 가꾸어 수확한 소산물로 인해 행복하게 남을 섬기며 이웃들과 서로 베풀고 나누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교회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농촌 선교 차원으로 농민들의 각종 생산물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직거래 채널로 연결해 주는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대의 문제를 공급 과잉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 공급 과잉을 풀 단기적인 방법은 공급 양을 줄이고 새로운 소비 시장을 개척하며 서로 돌보는 자세로 선한 소비를 늘리는 것뿐입니다. 그 가운데 도시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농촌 교회를 도와 선한 소비를 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서로 돌아보며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도시교회와 농어촌 교회가 서로 돌아보며 섬길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도시교회와 농어촌 교회 간에 서로 돌보며 더불어 상생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신앙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 속에 고요히 잠겨가는 농어촌과 농어촌 교회의 고통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이 고향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객지로 떠난 성도가 명절 때 이렇게 한두 차례 주일이 끼면 고향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향교회를 자주 찾아가기도 어렵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향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고향교회와 연계하여 농어촌 교회에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향교회에 대한 사랑과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농업은 우리나라 사람의 뿌리 산업입니다. 만약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뿌리 산업이 무시되고 열등하게 취급받게 되면 뿌리 산업은 다 사라지게 되고 종국에는 우리나라 사람의 먹거리가 다른 나라에 종속되게 됩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식량이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물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언젠가는 양식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고 강대국이라 해도 절대 농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업이 죽으면 나라도 죽는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가는 산업으로 많은 수출을 해서 그 돈 벌어서 식량을 사오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뿌리가 죽으면 나무 전체가 죽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농촌교회는 도시교회 뿌리입니다. 앞서 언급한 황성수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현대사회에서 농촌교회는 도시교회를 잉태한 못자리였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못자리 맞습니다. 그렇기에 농촌교회는 도시교회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지난 3, 40년간 대형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매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를 살리는 건강한 생명 공동체가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도시교회의 뿌리인 농촌교회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농촌 선교 주일을 맞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농촌교회가 도시교회의 뿌리임을 기억하고 농촌교회를 돌아보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농촌교회에 대한 사랑과 기도와 돌봄으로 뿌리에 희망을 주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